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강경변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온 60대 아저씨가 계셨는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오늘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삼 녹용 뺨 친다는 검은 물, 화타식 숭늉 만드는 법도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하면 끝인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한두 개씩은 다들 가지고 살아가죠. 무병장수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유병장수라는 말이 더 현실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은 병을 가져도 어떤 분은 10년을 더 사시고 어떤 분은 1년도 못 사신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좋은 병원에 다녀서? 아닙니다.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본 한 한약업사 선생님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경제 개발이 한창일 때였죠. 이 마을 사람들도 농약과 비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도 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농약을 뿌렸어요. 10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경변, 간암, 신장암. 병원에서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죠. 농사일은 있는데 병원에만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차라리 일이라도 하다 죽자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젊은 한약업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었죠. 별 볼 일 없는 시골 한약방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 개동이 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딸만 8명을 둔 40대 남자였어요. 어느 날 반쯤 넋이 나가서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강경변 말기에 신장도 나쁘다고 얼마 못 산다고 했거든요. 혹시 살 방법이 없을까 물어봤습니다. 한약업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동안 집에서 뭘 먹었지? 인진쑥, 벌나물을 삶아서 먹었다가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또 뭐 먹었어? 뽕나무 버섯, 쌍황 버섯, 참나무 겨우살이, 영지버섯을 먹었는데 소용없었다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 개동이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 원인을 알면 돼? 내 병의 원인이 뭐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농약 치고 술 먹고 빚 걱정하다 생긴 병이야. 그러니 농약 안 치고 술 안 먹고 걱정을 덜하면 천천히 죽어. 살려면 술, 담배, 농약을 멀리하고 한 달만 해봐. 개동이 아버지는 배추 농사에 욕심을 부리다 빚을 졌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는 투기성이 있었거든요. 많은 농민이 배추 농사에 과도한 투자를 하다 빚을 지는 일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신경 쓰면 몸만 상해. 너는 맨주먹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언제 돈이 필요했냐? 그리고 단계별 식이요법을 시켰습니다. 물 대신 진한 쑥물 먹기. 잡곡밥을 쑥물에 말아 50번 이상 씹어 먹기. 나물을 푹 삶아 오래 묵은 된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기. 노동과 참선. 취침 전에는 1시간 이상 막대기로 발바닥 때리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누우면 안 돼.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은 그대로 있으니 걱정을 줄여. 애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어.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를 10번씩 외쳐. 개동이 아버지는 시간이 나면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었습니다. 그가 죽기는커녕 멀쩡한 몸으로 돌아다니자 주변 마을에 강경변 간암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불치병을 고치는 명이라는 소문이 나자 도시에서도 많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개동이 아버지는 딸들을 다 시집 보내고 아직도 농사 짓고 산에 다니면서 약초를 캡니다.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강경변, 간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따위에 걸려 죽는다는 판정을 받고 그 선생님께 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절반 이상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 사람들과는 달리 의학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강경변 간암이 불치병이라는 공포에 떨지 않았어요. 술 농약 걱정을 하지 않으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식이요법이 절대로 옳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을 병은 없습니다. 죽을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순간부터 몸도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포기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부산의 한 생선 장사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 김만철 씨였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다 부작용이 심해졌어요. 물만 마셔도 토하고 밥은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20kg이나 빠져서 가족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말했죠. 그런데 김 씨는 시장 선배로부터 이상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만철아, 밥을 태워서 물로 끓여 마셔봐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아무것도 못 먹는 상황이라 반신반의하며 해봤어요. 오래된 쌀로 밥을 지어서 까맣게 탈 때까지 태웠습니다. 그걸 잘게 부숴서 커피처럼 우려내어 마셨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검은 물을 마시니까 속이 편안해졌어요. 토하지도 않고 조금씩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죽을 먹을 수 있게 됐고 2달 후에는 밥도 반 공기씩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김 씨는 다시 시장에 나와서 생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씩 일하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김 씨가 말씀하시길 병원 약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그 검은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 검은 물이 바로 숭물입니다. 밥을 태워서 만든 물이에요. 동의보감에도 누룽지 복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밥을 끓여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먹는다고 적혀 있어요. 항암제는 우리 몸에는 핵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폭탄을 투하하면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계속 구역질이 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특히 몸속에 독소가 꽉 차게 됩니다. 이 독소를 없애는 게 급선무입니다. 해독에 가장 좋은 게 미세한 탄소 분말인 카본 블랙이 주재료인 시커먼 숭물이에요. 카본 블랙은 몸속 불순물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커먼 숭물을 마시면 몸속 불순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빼내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병은 암과 중풍입니다. 이 병들은 다 혈관이 지저분해져서 생깁니다.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에 달해요.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길이입니다. 검은색 숭물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숭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귀리, 보리, 밀, 백미를 자기 취향에 맞게 섞어 밥을 짓습니다. 백미는 진창미가 좋아요. 진창미란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한 묵은 쌀입니다. 되도록 진창미를 80% 이상 넣습니다. 둘째, 이 밥을 80에서 90% 태워서 누룽지를 만듭니다. 셋째, 이 탄 누룽지를 작은 입자로 만듭니다. 넷째, 컵에 거름망을 놓고 이 누룽지를 넣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냅니다. 커피처럼 검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우립니다. 왜 누룽지를 80에서 90%만 태울까요? 100% 태우면 탄소가 되고 맙니다. 80에서 90%쯤 태워야 쌀의 속껍질과 영양분이 남아 있어요. 간혹 태운 음식은 암의 원인이라고 여겨서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우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태운 것은 전혀 해롭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현미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백미를 써야 해요. 백미도 현미와 마찬가지로 오래 묵은 진창미를 써야 합니다. 진창미를 최소한 절반 이상 넣어야 좋아요. 진창미란 창고에 들어있는 묵은 쌀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진창미가 비장을 돕고 갈증, 정신불안, 설사, 이지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쌀 자급이 가능해진 1980년대 이전에는 쌀이 부족해 묵은 쌀이 귀했습니다. 쌀이 부족하던 시절 양반집이나 부잣집에서 몰래 쌀을 묵혔어요. 귀한 손자가 허약하고 식욕이 없으면 산삼 녹용 같은 보약보다 먼저 이 묵은 쌀로 밥을 해먹였습니다. 궁중에서는 숭물을 마셨는데 누룽지를 다시 끓여 건더기는 버리고 물만 마셨어요. 조선시대 실록을 보면 임금들은 식후에 산삼보다 숭물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약간 쉰밥이 나왔어요. 이 밥을 먹은 군인들은 소화불량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소화를 잘 못해서 애먹던 청년들도 군대에서는 훨씬 많은 양을 먹고도 소화를 잘 시켰어요. 바로 진창미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커피보다 좋은 천연 항생제가 바로 숭물입니다. 세계 3대 교역 물품 중에서 석유 다음으로 유통량이 많은 게 커피예요. 무색무취의 콩으로 아무 맛도 없는 커피콩을 까맣게 태워 맛을 낸 것입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잎은 염소도 먹지 않습니다. 어떤 독초는 잘 먹는 염소도 먹지 못하는 찻잎을 알맞게 볶아서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든 게 녹차입니다. 커피 맛을 좋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잘 태우고 많이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독소가 잘 배출돼요. 이렇게 본다면 숭물이나 까맣게 볶은 커피나 우리 몸속을 정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은 계피와 생강을 끓인 물에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요. 암세포는 약품에는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해지지만 식품에는 신기하게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커피는 성질이 차니 뜨겁게 끓인 계피 생강물을 섞어 마시는 게 더 좋아요. 암세포는 찬 것에는 활성화되고 뜨거운 것에는 활동을 멈추거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계피 생강물에 숭물을 섞어 200cc쯤 마시면 좋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있는데 특히 당뇨병 환자 나간 위가 나쁜 사람, 신장병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커피보다 진창미로 만든 숭물을 먹는 게 훨씬 몸에 좋아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하는 특효약이고 독감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숭물로 입안을 헹구고 마시면 감기는 물론이고 입병이나 위장병도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숙물은 최고의 천연 항생제입니다. 인공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천연 항생제는 인체 미생물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못된 세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키웁니다. 약보다 음식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질병 치료의 첫 단계는 올바른 음식이고 그 음식의 핵심이 숙물입니다. 어느 질병이든 일단 숙물을 먹어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혈관을 청소하세요. 이것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숙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걷기입니다. 건강을 위한 처방은 매우 단순합니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걷든 뛰든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움직여야 해요.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프게 됩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체라도 움직여야 해요.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픈 사람도 움직여야 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고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환자들에게 걷고 또 걸으라고 권합니다. 걷다 보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유럽의 성지 산티아고나 루르드의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말기암에 걸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들이 몇 달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이 허다해요. 걷고 또 걸으면서 겸손을 배운 덕분입니다. 겸손은 최고의 약이자 치료법이에요. 겸손을 얻은 자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을 얻으면 병은 스스로 사라져요. 자신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의 몸속에 도사린 모든 병을 고치는 명의인 것입니다. 걷기의 기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걸으세요.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경사진 길이나 계단을 포함해서 걸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걷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은 평지 위주로 걸으세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올바른 호흡법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번뇌, 분노, 집착, 고민 등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려면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겠지만 중환자는 힘들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노동이에요. 특히 머리에 기운이 오르는 상기병을 막으려면 많이 걸어야 해요. 중환자는 천천히 걸으며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호흡을 헤아리다 보면 고민과 망상 같은 머릿속 잡념을 비울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간 앉아서 출장식 호흡을 해도 좋습니다. 명치까지 깊게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두 내 몸에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쉬세요. 고혈압 증세가 있다면 5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시세요. 저혈압이 있다면 3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은 4초간 내쉬고 2초간 들이마시는데 숙달되면 8대 40대 5로 늘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공기 중 있을지도 모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힘들어요. 코로 호흡하면 산소 공급도 잘 되어 백혈구가 건강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고혈압으로 고생해요.
혈압약을 먹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도 사람에 따라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출장식 호흡을 하면 고혈압 환자는 10년 먹던 혈압약도 10일 안에 끊을 수 있어요. 저혈압 환자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약이 없어요. 현대의학의 사각지대죠. 멀쩡한 사람이 저혈압 때문에 자다가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출장식 호흡을 하면 저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바뀝니다.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꾸준히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불치병이라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남들은 건강한데 자기만 아프고 남들은 행복한데 자기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들도 가까이서 보면 성한 사람 없고 자세히 살펴보면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분노를 자아냅니다. 모든 것이 분노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변에 무수히 많은 분노 유발자들을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꿀 수 없는 상대를,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상대를 바꾸겠다고 기쓰지 말고 나 자신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럴 때 명상을 하면 행복과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신경 물질이 많이 분비돼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텅 빈 마음,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분노와 번뇌 잡념 속에 빠져 있는 한 아무리 좋은 건강법이나 양생법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입니다. 그래서 더욱 명상과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출장식 호흡이 필요해요. 몸을 고단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명물을 쓴 프랑스 작가 질 르나르는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좋다, 고맙다, 인생은 아름답다는 말을 되뇌곤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역시 20년간 명상 호흡을 하면서 21세기 최고의 문명 비평서로 평가받는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썼습니다. 그는 하루에 2시간씩 새벽과 자기 전에 1시간씩 명상과 출장 호흡을 했어요.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자각하는 것이에요.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수련인 것입니다. 결과부자를 하고 날숨과 들숨에 집중하다 보면 채 1분도 되지 않아 수많은 잡념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잡념이 내 주인임을 느끼는 순간 명상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머릿속에 꽉 차 있던 쓰레기들이 사라지고 텅 빈 공간이 생기면서 다른 세상이 열려요. 아무 목적도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참된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거나 참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번뇌, 분노, 집착, 고민 등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려면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겠지만 중환자는 힘들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노동이에요. 특히 머리에 기운이 오르는 상기병을 막으려면 많이 걸어야 해요. 중환자는 천천히 걸으며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호흡을 헤아리다 보면 고민과 망상 같은 머릿속 잡념을 비울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간 앉아서 출장식 호흡을 해도 좋아요. 명치까지 깊게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두 내 몸에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쉬세요. 이제 구체적인 생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다.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말을 매일 하다 보면 정말로 몸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바뀌면 몸도 따라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숙물 한 잔을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해독 효과가 더 좋아요.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50번 이상 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점점 거리를 늘려가면 됩니다. 걸으면서 출장식 호흡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점심 식사 전에도 숙물을 한 잔 드시고요. 오후에는 가벼운 일이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손과 몸을 움직이는 일이 좋아요. 저녁 식사 후에는 또 걸으시고요. 밤에는 명상이나 출장식 호흡을 30분 정도 하세요. 그리고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거든요. 병원 치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와 함께 이런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병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 증거예요. 서울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82세 이순자 할머니였는데요. 1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모두 앓고 계셨어요. 약만 하루에 15알씩 드셨죠. 병원비도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고 무엇보다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자식들은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푹 쉬세요라고 했지만 할머니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을 하셨어요. 나는 아직 죽기 싫다. 뭔가라도 해보자. 할머니가 시작한 건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첫째,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걷기. 둘째, 코로 깊게 숨쉬기 연습. 셋째, 밥을 태운 물 마시기. 넷째,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하기.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갔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네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지금 이 할머니는 아파트 부녀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주 3회 복지관에서 요가 강습까지 받고 계세요. 심지어 최근에는 손자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신다고 하네요. 할머니 말씀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병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더 걸어보세요. 숙물 한 잔이라도 끓여 드셔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거울 보며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병이 여러분을 이기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병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죽을 병은 없습니다. 죽을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겠다고 결심하면 몸도 따라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아직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나누어 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병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온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걷기, 숨물, 호흡법,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네 가지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께 고마워할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위해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